코메드 2023 지역의료분권 포럼 2부를 시작합니다. 네, 지역의 의료는 지역이 책임집니다. 네, 저희 K인에는 대한민국 어디에서나 차별 없는 의료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역의료 발전을 위해서 쉼없이 노력해 왔는데요. 오늘 그 뜻깊은 시간을 또 한 번 마련해 보고자 합니다. 지역 의료분권 함께하면 해낼 수 있습니다. 오늘 코메드 2023 지역의료분권 포럼 2부에서는 대한민국의 의료 공백과 그 해법에 대해서 전문가들 모시고 종합토론 이어가 보겠습니다. 앞서 1부에서 연세대 박은철 교수의 대한민국 보건의료 정책에 나아갈 방향과 그리고 부산대학교 병원 김창원 부원장의 지역 의료 공백의 현실에 대한 주제 발표 잘 들으셨을 텐데요. 그렇다면 우리 지역에 주어진 과제는 무엇이고 또 그 해법은 무엇인지 대해서 지금부터 토론회를 통해서 그 접점을 찾아가 보겠습니다. 네, 한국은 의사가 부족한 나라인가? 동아대학교 병원 한성호 교수께서 좌장을 맡아주시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해 주실 분들은요. 김보석 부산광역시의사회 홍보이사, 허경욱 부산백병원 기획실장, 구자성 은성의료재단 부이사장, 정규석 부산시 보건소장회 회장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네, 토론을 이끌어주실 좌장 한성호 교수께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동아대학교 병원 한성호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아마 다음 주 의대 정원 확대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대한의사협회는 의대 정원만으로는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할 수 없다라는 입장인데요. 심지어는 의사 수가 많다, 적다라는 것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합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한국의 인구 1000명당 의사는 2.6명으로 OECD 가입국 평균이 3.7명의 3분의 2 수준입니다. 여기에서 한의사를 빼고 나면 OECD 절반인 1.9명까지 떨어지게 되는데요. 하지만 이렇게 단순히 다른 나라의 의사 수와 비교하는 것, 이게 적절한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지금의 지역 간 의료 불균형이 그리고 이러한 의료 공백이 과연 의사 수의 부족에 비롯된 것인가, 그리고 실제로 한국은 정말 의사가 부족한 나라인가, 오늘 이 시간 이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지역 의료 분권으로 가는 길,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여러 의견을 제시해 주길 바랍니다. 연자와 패널 네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각자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부산광역시 의사회 총무이사를 맡고 있는 김보석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인제대학교 부산백병원에서 기획실장을 맡고 있는 허경욱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구자성입니다. 저는 그 좋은 문화병원 산부인과 난임센터에서 그 난임 전문 진료를 보고 있고요.
그리고 부산 영남 지역 11개 좋은 병원들 네트워크 은성의료재단 부이사장직을 맡고 있습니다. 오늘 귀한 자리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지금 부산광역시 보건소장 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는 부산진구 보건소장 정규석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오늘 귀중하고 정말 모시기 힘든 네 분을 모셔서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실제 이제 부산 의료 현장의 이야기를 좀 들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의료 인력이 진짜 현장에서는 부족하다라고 말을 많이 하는데 현장 어떻게 느끼십니까? 김부석 원장님께서도 먼저. 예. 네, 오늘 우리 관객의 많은 일반 시민분들께서 참석하셨기 때문에 단적으로 느낄 수 있는 것을 말씀드리면 주말에 부산에 맹장염 수술을 해주는 곳이 지금 거의 찾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저희들 뭐 동기들이나 같은 의사들도 웬만하면 주말에 아프지 마라. 이게 지금은 현실인 것 같습니다. 네. 이러면 아마 시민분들이 조금 체감을 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주말에는 절대 부산 경남 시민은 아프면 안 된다라는 뜻이죠. 예,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겠습니다. 허 실장님, 허경 실장님, 예, 어떻습니까, 대학병원? 네, 김보석 이사님이 이제 아주 좋은 예를 이제 말씀을 주셨는데 이 과별로 또는 진료 시간대별로 굉장히 이 의료인 수급이나 이 의료 서비스 제공에 차이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맹장 수술 말씀을 하셨지만은 그 외에도 또 언론에 또 많이 얘기가 되었던 저 아산병원 신경외과 치료를 받아야 되는 직원의 안타까운 사연이나 또는 빨리 응급 처치를 받아야 되는 소아 환자들이 병원을 빨리 선택을 받지 못해서 이 여러 군데를 돌아다니거나 치료가 지연되는 그런 내용들이 있지만 또 그 외에 쉽게 진료가 되는 그런 영역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파악하기를 특정 분야, 뭐 앞에 말씀드린 몇과 그리고 또 응급 수술이 필요하거나 또 즉시 처치가 필요한 이런 생명과 직결된 그런 의료 현장에서는 좀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예, 3차 병원인 대학병원급에도 똑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정규석 회장님, 예, 우리 보건소에 근무를 하고 계신데요. 예, 그 사정은 또 어떻습니까? 예전부터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의사 구하기가 정말 하늘의 별 따기 정도로 어려웠습니다. 그 봉지기로 근무하는 다른 분들 그리고 개원의로 개업하신 분들에 비해서 절반도 채 안 되는 봉급을 받고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특별한 뜻이 있으신 분들이거나 아니면 조금 봉급은 작더라도 뭐 일을 조금 편하게 하고 싶으신 분들 그런 분들의 지원이들이 좀 있었었는데 이번 코로나 팬데믹을 겪고 나서부터는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면서 지금 보건소에서 근무하셨던 의사 선생님들 많이 나가셨습니다. 그리고 들어오시는 분은 아예 없습니다. 저희가 뭐 의회나 구청 같은 곳에 이렇게 설득을 해서 정원을 정규직 정원을 잡아놓긴 했지만 지원자가 지금 없는 상황이고요. 이거는 우리 구뿐만이 아니라 부산 지역 그리고 거의 전국 대부분의 지금 문제입니다. 예, 공공의료 부분에서도 역시 의사가 부족하다, 의료인력이 부족하다는 이야기 같습니다. 지난 10년간 동네 의원의 개원한 숫자가 전체적으로 24% 정도 늘었습니다. 그런데 산부인과나 소아청소년과 같은 경우는 오히려 엄청 줄었습니다. 뭐 일부 지역에서는 소아과가 뭐 한 조그마한 소도심에도 불구하고 소아과가 한 곳도 개원하지 않은 곳이나 또는 구군급의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산부인과가 분만할 수 있는 산부인과를 찾기 어렵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구사장 부이사장님, 예, 산부인과와 소아과의 현황 상황 어떻습니까? 네, 좀 전에 허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특정 진료 분야에서 의료의 공백이 지금 발생하기 시작했는데요. 그 대표적인 분야가 소아과 산부인과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제가 근무하고 있는 좋은 문화병원은 산부인과 소아과가 환자가 많은 병원이라서 그 변화를 상당히 실감하고 있는데요. 소아과 같은 경우는 아주 최근 들어 급격하게 붕괴가 발생하고 있는 분야입니다.
단적인 예로 작년에 그러니까 올해 전공의 모집에서 서울을 제외한 지방 지역에서는 그 어느 대학병원도 소아과 전공의를 모집하지 못했습니다. 아마 교수님들 다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그뿐만 아니라 소아과 폐업이 속출하고 있고 뭐 그 이유는 당연히 경영상의 이유일 것입니다. 그리고 산부인과 같은 경우도 문제는 심각한데요. 최근 한 15년 정도 산부인과 전공의 정원을 채우지 못했고 그 다음에 여러 통계를 보면 그 지금 산부인과가 붕괴되고 있는 이유를 더 잘 알 수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그 산부인과 전문의를 취득한 의사들 중에서 산부인과라는 업을 포기하고 다른 진료 분야로 미용이라든지 피부라든지 이런 쪽으로 진출하고 있는 의사가 매년 늘어나고 있고, 또 산부인과 영역 중에서도 가장 필수 의료라고 할 수 있는 상가 분야, 출산을 담당하는 상가 분야를 세부 전공으로 하는 의사의 숫자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필수 의료의 붕괴로 이어지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조금 재미있는 통계 중에 하나는 남자 산부인과 전문의 배출이 씨가 말랐습니다. 네, 제가 전공의 할 때만 해도 남자가 훨씬 더 많았거든요. 근데 작년에 산부인과 전문의를 취득한 의사들 중에 남자는 단 8명에 불과했습니다. 근데 그 남녀 차별의 이야기가 아니고 현실적으로 산부인과는 24시간을 지켜야 되는 과인데 야간에 병원을 지키는 산부인과 전문의는 대부분 남자거든요. 근데 지금 남자 의사의 배출이 줄어드니까 이 야간으로의 붕괴 이 또한 우려되는 뭐 그런 상황입니다. 점점 이야기를 듣고 오면 대한민국의 의사 수가 부족하다라는 이야기로 좀 모아지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그 부의사장님, 일부 군에서는 수억 원의 연봉을 주고도 산부인과 분만하는 산부인과 선생님을 구하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구하지 못해서 일부 국민들은 이렇게 연봉을 많이 주는데도 왜 산부인과 선생님들은 거기를 가지 않을까라는 오해를 할 수 있는데요. 뭐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근데 사실 교수님께서 질문 주신 내용은 비단 산부인과에만 해당되는 내용은 아닙니다. 대도시를 벗어난 중소도시나 뭐 군단위, 읍단위에서는 의사를 특히 전문의를 구하려고 해도 구할 수가 없죠. 아무리 연봉을 많이 준다 하더라도. 왜냐하면 지금 그 필수 진료과의 의사들 부족 현상이 벌어지다 보니까 이미 대도시에서도 그 의사들의 수급이 어려운 상태니까 굳이 그 의사 선생님들이 그 연봉을 조금 더 받더라도 도시를 벗어난 그 삶의 질을 포기하면서까지 이제 그런 선택을 하기에는 역부족인 것 같습니다. 또 제가 그 덧붙이자면 그 구군의 의사의 경우에 많은 숫자, 당직을 할 수 있는 숫자의 의사를 뽑는 것이 아니라 한두 분의 의사로 거의 24시간 365일을 커버하려 하니 현실적으로 거의 1년 12달 집에 가지 못하고 그 살아야 되는 구조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어떻게든 김 원장님 이야기. 네, 그 방금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그 얼마 전에 거창인가요? 거기서도 그 언론에서는 많은 연봉을 제시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의사들이 이렇게 지원을 안 한다고 하지만 실제 가서 보면 그게 연봉을 떠나서 환자를 보는데 우리가 철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쉬는 시간이 있어야 되고 그래야 또 그 다음 환자들에게 그 정상적인 진료를 할 수 있는데 그게 지금 안 되는 거죠. 한 사람 구해놓고 그 사람 보고 흔히들 하는 말로 뺑이 쳐라. 이건 갈 수가 없습니다. 한 6개월이면 몰라요. 근데 그걸 2년, 3년 계약을 하라고 하면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정부에서도 이게 자꾸 언론을 자꾸 그런 식으로 하니까 의사들만 매도가 되고 그러면 저희들은 더 가기가 힘들어지는 면이 있습니다. 그럼요. 현실은 또 다른 의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의사 수가 부족하다, 대도수도 아닌 지역의 중환자들은 아마 더더욱이나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고 지역의 응급 환자가 거리를 떠돌다가 골든타임을 놓치는 안타까운 소식을 접하게 되는데요. 부산, 경남의 경우도 종종 뉴스가 떠오르긴 합니다. 가장 큰 이유가 우리 허 실장님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부산 경남을 합쳐서 여러 이 형태의 병원 그 중에 상급종합병원을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상급종합병원이라 하면
보건복지부가 지정하게 되는 일정한 수준의 의료 서비스와 또 규모나 인력을 갖추고 있는 병원들을 얘기하는데, 부산 지역은 부산대학교 병원, 동아대학교 병원, 그리고 부산백병원 이렇게 세 군데가 있고요. 경남 지역은 이제 두 군데, 또 울산 지역에 한 군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 저희 병원이 이제 그 상급종합병원 중에 하나로서 그 응급실을 방문하는 환자들에 대한 질환의 중증도나 응급도 이런 거에 대해서 저희가 통계를 항상 내어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이 많은 인력과 이 재원 또는 기자재가 준비해 있는 상급종합병원에서만 치료할 수 있는 환자가 그 응급실을 방문한 환자 중에 몇 % 정도 되느냐, 이런 걸 저희가 항상 고려를 해봤을 때 적어도 이분은 저희 병원에서 치료를 반드시 받아야 되겠다는 정도의 심각한 환자분은 전체 응급실 방문 환자의 30%가 잘 되지를 않습니다. 그렇게 보면 개인 의원이라든지 아니면 준중형 병원들에서 이 야간 진료나 이렇게 응급실을 운영하는 곳도 많습니다. 그런 곳에서 충분히 치료될 수 있는 환자들이 상급 종합병원 응급실의 병상을 차지하고 의료진의 서비스를 받게 됩니다. 그 경한 환자분들도 좋은 의료 서비스를 받는 것이 당연히 중요하고 매우 가치 있는 일이지만은, 실제로 매우 중한 환자 또는 다발성 외상 환자 이런 분들이 이 병원을 방문하셨을 때 이 경증 환자분들이 이미 병상을 많이 메우고 계신 그런 현상들이 있고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중증 환자를 저희가 받을 병상이 없다 또는 의료 인력이 모자란다, 이런 국민들이 들으시기에는 저거는 그냥 변명인 것 같은데 큰 병원이면 환자 다 받아서 치료해야지라는 생각을 당연히 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고민들이 전 세계 어느 나라든지 항상 있어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희보다 먼저 이 현대의학을 세팅하고 응급의료 체계를 세웠던 나라들에서 똑같은 고민들을 계속하면서 주장해온 것이 병원 간 이송 시스템, 병원의 그 전달 시스템이라고 하거든요. 경증 환자라면 집 근처에 있는 그리 크지 않은 시설에 적절한 의료 인력을 갖춘 의료기관을 방문해서 치료를 받으시면 되고, 만약에 그 기관에서 판단을 했을 때 좀 더 큰 기관에서 좀 더 서포트를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기관에서 진료를 받아야 되겠다, 그런 분들은 병원에서 이송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경증 환자인데 환자분들은 당연히 잘 판단이 안 되시니까 바로 상급종합병원을 방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의료진에게 그것을 판단할 수 있는 권한 또는 제도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환자분들이 본인이 치료받는 데 적절한 의료기관을 찾아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들이 마련이 되어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저희 나라는 의료에 대한 보상 시스템, 건강보험이죠. 건강보험에서 반드시 환자를 진료하고 또 필요한 처치나 수술을 했을 때만 각 병원에 보상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상급종합병원의 입장에서 병상이 지금 비어 있고 중증 환자가 지금은 안 계십니다. 그러면 이 인력이나 또 이 저희가 운영을 위해서는 또 수입도 필요합니다. 현실적인 이유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경증 환자를 저희가 외면할 이 기대치가 굉장히 떨어지게 되죠. 그래서 이 특히 상급종합병원들일수록 평소에 병상을 비워놓는 것만이 의료행위를 하지 않았으니까 보상을 해줄 수 없다, 이런 논리로서는 지금의 이 상황을 피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병원 간의 환자 이송 시스템 또는 중증 환자를 받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거에 대한 보상이나 이런 게 좀 준비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고부 이사님, 설명해 주십시오. 네, 지금 그 야간 응급 진료에 대해서 논의 중이라서 한 첨언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아까 김보석 이사님께서도 부산 시내 주말에 맹장염 수술할 것이 없다라는 농담 반 진담 반 말씀하셨는데요. 그래서 저희도 이 지역에서 오래 병원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 지역 의료 문제를 좀 해결하고자 하는 나름의 사명감을 좀 가지고 병원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몇 년 전에 부산 시내에 응급 외과 수술을 받을 수 있는 병원이 제대로 없다는 게 말이 되냐라는 생각으로 저희가 이제 부산시에 응급 복부 수술을 할 수 있는 외과 전문의를 4분을
초빙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3명 이상은 돼야지 돌아가면 당직을 서면서 야간 수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병원 자체적으로 그 4명의 팀을 운영해서 24시간 복부 수술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가동을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한 2년 정도 하다가 해체가 됐습니다. 그 이유는 그 24시간 병원을 정부의 도움 없이 병원 자체적으로 운영하기에는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많이 깨달았습니다. 뭐 수가 문제도 있고요. 그다음 직원의 피로도 문제도 있고. 그래서 이 문제는 그냥 단위 병원 하나하나의 노력으로는 참 해결하기 힘든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라는 걸 많이 좀 깨달았죠. 네. 예. 참고로 우리가 지금 오늘 말씀 중에 1차 의료기관, 2차 의료기관, 3차 의료기관이라고 표현하는데 1차 의료기관은 일반 의원급의 병원을 말하고요. 의원을 말하고 2차는 이제 종합병원, 준종합병원을 말하고 3차 의료기관 또는 상급병원은 대학병원급의 의료기관을 말하는 걸 미리 중간에 보완 설명을 드립니다. 또 지금 말씀 중에 그 경증 환자를 그러면 응급실에서 보는 걸 좀 체계적으로 나누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제 아이가 열이 39.5도예요. 열이나 펄펄 아파. 그런데 이 아이를 내가 보기에는 아주 중증이에요. 우리 아이가 세상에서 제일 소중하니까. 그러면 그때 대학병원을 급을 가면 사실은 경증 환자잖아요. 대학병원급에서는. 근데 이걸 각 대학병원에서 알아서 보내라는 겁니까? 지금의 시스템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아도 이제 나이에 따라서 이제 얼마나 이제 좀 많이 달라지는데 이 권한과 책임을 같이 이 일선 기관에 줘야 됩니다. 이 의료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응용된 과학이지 않습니까? 응용된 과학 또는 우리의 경험치가 쌓여서 지금의 성적을 올리고 있지만 우리가 인위적으로 만드는 기계 또는 부속품처럼 100% 정밀할 수가 없습니다. 어떠한 치료 진단이라도 100%의 성공 또는 100%의 만족도는 없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렇게 하면은 자 예를 드신 39도 이상의 고열이 나는 소아 환자 대부분은 뭐 개원에 계신 소아과 전문의 원장님이시면 다 충분히 치료를 다 해내실 수 있지만 극히 드물게 그 범위를 넘어서서 합병증이 있거나 또는 감기라든지 이런 단순한 원인 외에 예를 들면 뇌막염이라든지 또 이제 장 중첩증이나 이런 것 때도 이제 열이 나는 경우가 있죠. 그렇게 했을 때 이 기대되는 치료의 예상치를 저희가 잘 맞추어서 했을 때 그 기관이 그것을 결정을 내릴 수 있고 그리고 결과가 좋을 때나 나쁠 때나 사후에 판단하는 것은 괜찮지만은 그 기관에서 하는 것을 전체적으로 그 한 환자만 봐서 판단해서는 안 되고 하는 것들이 제대로 되어 있느냐 이런 것들을 판단을 해줘야 되겠죠. 그러면은 요 구자성 저 이사장님도 말씀하셨지만은 사명감을 가지고 저희가 지역에 있는 그런 환자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각 병의원의 자율성을 좀 체계적으로 부여하자는 뜻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지역 간의 의료 불균형, 서울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지속된 경영 난으로 서울 백병원이 지난 8월 달에 폐원을 했죠. 실제로 82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의 서울의 대형 병원의 수도권 이외의 환자, 다시 말해서 부산, 경남을 포함한 다른 지역의 환자가 매년 80만 명이 서울 쪽의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있습니다. 서울, 부산, 경남의 환자들이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의 병원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정규석 회장님? 예. 네, 그 환자분들이 수도권으로 몰리는 이유는 당연히 서비스가 의료 서비스 제공받는 의료 서비스 자체가 수도권에 몰려 있기 때문이고요. 특히나 수도권 중에서도 규모가 큰 대형 병원에 집중되는 건 지금 현실에서는 당연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이게 의료인의 수준이 떨어진다는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의료기기라든지 아니면 의료인의 수 그런 부분들에서 직접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의료 서비스 양적인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집중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누구라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더 크고 직원들이 많고 서비스를 많이 받을 수 있는 곳으로 가려고 하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됩니다. 이거를 탓할 수는 없다고 보고요. 또한 접근성 문제도 무시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 작은 국토는 작지만은 이런 교통수단 자체가 굉장히 잘 발달되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짧은 시간 내에 수도권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편하게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역시나 영향을 미쳐서 이런 수도권 집중화가 일어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예. 우리 김보정 이사님. 예, 제가 전체 의료에 관심을 갖게 됐던 게 전공이 3년 차였는데요. 2000년도였고 이런 상황들이 예상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서울로 가는 부분에 있어서 의료 전달 체계도 문제가 있고 그런 것들을 정비를 해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이 저는 좀 국민들에 대한 교육이 빠지지 않았나. 아까 응급실에서도 그렇고 하는데 우리가 의료기관 이용법 마치 독일에서 사람들이 물을 아껴 쓰듯이 의료라는 것도 한정된 자원이기 때문에 그것을 적절하게 이용할 수 있는 것을 사실 학교에서 기초교육에서부터 시작을 하고 우리가 메르스 때 많이 경험했지 않았습니까? 마스크만 써도 많은 증상들이 예방되고 질환들이 예방되고 증상이 좋아진다는 걸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은 교육부나 보건복지부에서 강조하는 게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 시간을 보내놓고 뒤에 이렇게 결론이 나와서 이제 그 해답을 찾으려고 하니 이게 너무 한꺼번에 일이 많이 터져버린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응급실에 가면 내 아이만 소중하고 어젠가 뉴스에 나왔죠. 뒤에 온 응급 환자를 먼저 봐줬다고 의료진을 폭행을 해서 응급실이 마비가 된 사건이 뉴스에 나왔었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이거든요. OECD 국가에서 아주 앞서 나가는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어떻게 보면 그런 기초적인 행태들이 좀 부족한 면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예, 우리 구부장님. 네, 저는 김보석 선생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제가 통계를 한번 살펴보니까 우리나라 서울에 있는 빅5 병원이라 그러죠. 아산병원, 삼성, 서울대병원, 세브란스, 성모병원 이렇게 빅5라 하는데 그 빅5 병원 전체 환자 중에 비수도권 환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냐 했을 때 40에서 50%가 비수도권 환자입니다. 엄청나네요. 그 정도로 많이 가는 거죠. 근데 다행인지 불행인지 그래도 순위로 보면 부산 지역의 시민들은 다른 지역보다는 좀 덜 가는 걸로 돼 있긴 합니다. 근데 사실 의료는 완전 지역 기반의 사업이기 때문에 실제로 부산의 환자들이 다 서울로 유출된다고 하는 건 좀 과장된 표현인 것 같긴 합니다만 사실 그 많은 환자분들이 빅5 병원으로 가고는 있죠. 근데 그 빅5 병원을 선택하는 환자들을 비난할 이유는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자유롭게 선택하는 것이고 또 가깝기도 하고 가격이 더 비싼 것도 아니고 쉽게 이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소비자의 권리이기도 한데요. 제가 안타까운 거는 그래서 서울로 꼭 가야 되는 케이스도 있고 그중에 빅5 병원을 선택해야 되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하지만 충분히 지역에서 양질의 오히려 더 좋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질환임에도 불구하고 서울로 가는 그런 거는 우리가 막아야 되지 않겠냐. 국가를 위해서나 우리 시민 건강을 위해서 그런 점에 있어서 우리 시민들에 대한 교육 그리고 계몽 또는 지속적인 커뮤니케이션 이런 것들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 서울에 굳이 갈 필요가 없다. 허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거의 대부분의 경우는 지역에서 충분히 치료가 가능한 경우도 안타깝게 또 이 수도권으로 가서 이제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서 하시는 경우가 많죠. 아까 이제 한성우 교수님 말씀하신 중에 서울백병원 얘기가 나와서 지역이든 서울 지역이든 병원의 폐원 사례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저희 부산 지역만 해도 침례병원이 이제 폐원한 지가 상당 기간 지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공병원에 대한 그런 얘기도 나오고 하지만은 정말 그게 하기가 어렵습니다. 서울 지역도 보면은 이화여대 동대문 병원이나 중앙대 필동병원 이런 병원들은 그 의료 상황 변화에 따라서 결국 이제 문을 닫고 이전 개원식으로 하게 되었는데
그 이유는 저희 나라의 의료 중 사설기관, 사립기관이 95% 이상 담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아까 정규석 소장님께서 공공의료를 맡아 하시면서 어려운 점을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사립기관이라면 재정적으로 자립할 수 없는 상태가 되면 언제든지 그런 폐원 사태는 있을 수 있거든요. 요즘에 이 어려운 필수 의료나 응급의료 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서울백병원 폐원 문제가 조금 이슈가 되었지만, 그것은 항상 있어 왔던 문제고, 우리나라 병원의 이 사립기관의 절대적인 기여도를 생각하면 언제든지 또 있을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제 또 이제 사립의료기관과 공공의료에 대한 어떤 비율 내지는 이런 것들도 큰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나중에 또 시간이 되면 그 이야기를 하도록 하고요. 지금 요즘 또 화두가 되는 것이 필수 의료입니다. 필수 의료라는 말이 이제 긴급하게 그 의료를 제공하지 못하면 국민의 생명에 심각한 위험을 주는 그런 의료로 수요 감소로 제대로 제공하기 어려운 의료 서비스, 굉장히 어렵지만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의료 분야에서 이런 필수 의료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제대로 좀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의견이 있는데요. 필수 의료라는 것을 무슨과는 필수 의료다, 이렇게 따로 구분을 짓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먼저 정규석 회장님부터 먼저. 네, 그 말씀처럼 그 필수 의료의 정의를 명확히 할 필요는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명확하게 정의를 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이 조금 저는 의문시되고요. 우리 보통 얘기하는 그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과, 이 메이저과라고 얘기하는 그 과 중에 생명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어지는 그 세부 항목들, 그런 부분들이 필수 의료라고 생각되어지고요. 아까 교수님께서 얘기하셨던 그 정의에서 제대로 제공하기 어려운 서비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반대를 합니다. 그 필수 의료라는 거는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꼭 필요한 부분이지 제공받기 어려워서 그거를 필수 의료라고 지정해야 된다는 건 아니고요. 그 말 자체는 이제 필수 의료라는 것 자체가 제공받을 수 없다, 그 기피 현상이 이미 일어났다라는 거를 인정하고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인정을 하기 싫어서 오히려 필수 의료라는 것을 제공받기 어려운 서비스라고 정의를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언뜻 듭니다. 그럼 또 이제 의문이, 만약에 손가락이 안타깝게 사고로 절단이 됐어요. 이걸 수술하는데 굉장히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빨리 수술해줘야 되고요. 만약 그런 손가락을 접합하는 그런 수술하는 정형외과나 또는 성형외과나 이런 과는 그런 필수 의료이냐 아니냐, 뭐 기타 등등 이야기들이 있을 것 같아요. 예. 제가 한 가지 빠뜨린 것 같은데, 생명에 긴급하게 영향을 미치거나 아니면은 간접적으로 굉장히 큰 후유증을 남길 수 있는 경우를 필수 의료라고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허 실장님. 예, 그 각 단체 또는 그 전문 학회에 따라서 이 필수 의료를 제각각 또 해석하거나 뭐 이렇게 해서 이제 많은 얘기들이 있는데, 저 UN이나 WHO에서 이제 공통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는 많은 장비나 인력 지원이 필요한 중증 질환을, 특히 분초를 다투는 그런 응급 상황에 대한 것, 그리고 분만을 포함한 생애 주기에서 반드시 필요한 의료 서비스 정도가 이제 필수 의료다, 이렇게 이제 얘기가 되고 있는데, 어렵습니다. 예. 이런 내용들을 아무래도 이제 그 국가기관에서 어느 정도 정리를 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토론 초입에 김보석 이사님이 말씀하신 맹장 수술 말씀을 하셨는데, 맹장 수술은 일반외과 전문의가 주로 하시죠. 그런데 일반외과 전문의 선생님이 하시는 일 중에 치질, 치핵에 대한 치료나 수술도 있거든요. 그럼 일반외과는 필수의료다,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죠. 이제 일반외과에서 하는 것도 그런 이제 좀 천천히 치료하거나 자기가 선택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내용도 있으니까, 좀 그에 대한 국가기관의 책임 있는 또는 체계적인 분류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필수 의료가 또 이슈가 되는 건, 필수 의료를 지원하는 정책이 결국은 다른 재원에서 마련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던 곳에서 결국 아껴서 마른 수건을 짜서 또 그걸로 소위 지금 말씀 언급하는 이제 여러 과를 지원하겠다라는 것이 의협에서의 고민이고 걱정이죠. 예. 예, 사실은 이게 전 국민이 걱정해야 될 상황인데, 마치 의사들이 이게 돈벌이 때문에 걱정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정부에서 지금 내년에 수가를 1.6% 올려준다고 지금 공언을 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0.6% 부분을 떼서 소위 말하는 필수 의료에 좀 더 지원을 하겠다. 그야말로 아랫돌 빼서 윗돌에 고우겠다는 그건데 순증이 되지 않고는 이거는 해결을 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지금 경제적으로 얼마나 발전을 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에 대한 어떤 정부의 지원은 제가 정부가 정확한 수치는 모르는데 한 20조 정도를 안 주고 있거든요. 원래 그 국가 그 재정 그에서 항상 재정에서 담당하게 돼 있는 퍼센트가 있는데 그걸 지금 거의 한 18년째 안 주고 있습니다. 그 돈이 한 20조 정도 되는데 그런 돈을 그걸 왜 재경부에서 안 주느냐 제가 아시는 분을 통해서 알아보니 안 줘도 잘 지금은 굴러가지 않느냐. 그 결과가 지금 이제 이런 것으로 나아졌고 그 돈이 사실은 흔히들 말하는 필수 의료라고 하는 부분에 갔었어야 되고 그 필수 의료라는 부분도 이게 저희들이 공부할 때는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과 이것들만 필수라고 생각하지만 그 외에도 많은 예를 들어 정신과의 제일 응급이 자살입니다. 자살도 우리가 막아야 되고 케어해야 되는 부분들이 하나입니다. 그런 부분에 이르기까지 필수 의료의 영역도 확장돼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재정적인 지원이 없이 이때까지는 그냥 의료계에 맡겨놓았던 것이 지금의 사태를 만들었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오늘 또 필수 의료만 가지고도 시간이 부족할 것 같지만 오늘 이제 본격적인 주제로 좀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토론 주제입니다. 정말 금방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의사가 부족하다, 현장에서는 의료 인력이 부족하다라는 이야기가 사실은 주였는데요. 정말 한국은 의사가 부족한 나라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토론하겠습니다. 의사 수를 이야기하면 항상 OECD와 비교를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먼저 김보석 이사님 먼저 해주십시오. 네, 제가 자료를 조금 가져왔는데요. 사진을 올려주시면 좋겠는데요. 네,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이게 OECD에서 자꾸 언론에서 한국은 의사가 부족하다고 하면서 하는 얘기가 딱 한 가지 근거를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2.5명, OECD 국가 대비 얼마 안 된다. 그런데 우리가 이게 정말 그 정부나 언론에서 이걸 가지고 좀 국민들한테 가스라이팅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나라의 국토 면적이 다르고 환경이 다르고 문화 제도가 이렇게 다 다른 나라에서 단순 비교를 가지고 이거를 숫자만 가지고 이렇게 비교하는 것이 정확한가 한번 우리 고민해봐야 됩니다. 지금 나와 있듯이 국가 간의 의사 수도 중요하지만 의료 시장의 어떤 현실이라든지 건강 수준의 평가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따져서 비교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지금 가져온 통계는 전부 OECD 국가 통계입니다. 한번 자료를 보시면 요거는 먼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2020년을 기점으로 해서 인구는 저렇게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고요. 의사의 숫자는 계속해서 늘어날 것으로 지금 증원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현재 나오는 3,300명 가까이 되는 의사들을 그대로 간다고 했을 때 이런 그래프로 흘러갈 거라는 것을 미리 말씀드리고요. OECD 통계를 보면 먼저 의료 시장 쪽을 이렇게 보면 우리나라의 외래 진료 횟수 그리고 총 병원에 있는 병상 수가 거의 전 세계 1등입니다. 1등. 우리가 외래 개원 병원에 외래를 가는데 어떠한 제한도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만큼 우리가 병원은 쉽게 이용합니다. 안 할 말로 부산에서 어디서 길 가다가 넘어지면 바로 앞에 병원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병원의 숫자는 많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전 세계에서 나온 수술 대기 일수를 비교한 건데요. 저희 나라는 거의 대기 일수가 없습니다. 외국의 유럽이나 이런 데 보면 엄청난 고관절 수술하기 위해서도 엄청난 시간을 기다려야 하는 이런 데이터를 보여주고 있는데 저희들이 의사 수가 작다면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그 외에도 그 기대 수명이라든지 영아 사망률 이런 것들은 암 사망률 이런 거는 전 세계 5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특히 순환기 사망률은 전 세계 1위입니다. 심장이 안 좋아서 죽는 사람은 거의 없다. 우리나라에서는 정말 재수 없는 케이스가 아니면 바로 그렇게 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적다는 겁니다. 그리고 치료 가능 사망률이라든지 회피 가능 사망률도 상대적으로 좋고요. 제일 대표적이었던 게 우리 코로나, 얼마 전에 있었던 코로나에서 그 사망률이 실질적으로는 전 세계 1위입니다. 이거를 볼 때 우리나라 의료가 숫자는 작지만 의료의 질, 의료 시장의 여유 이런 것들은 결코 다른 OECD 국가에 처지지 않기 때문에 과연 이걸 단순하게 숫자만 가지고 비교할 것인가 하는 부분들은 조금 냉정하게 판단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인 적은 의료의 숫자는 OECD 기준으로는 작은 비율이지만 그 유용률이나 효율에 대해서는 충분하다. 그 네, 뜻이죠. 한 말씀만 더 드리면 그 국가 면적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미국은 엄청 크고 우리나라는 작고 뭐 의사를 보러 갈 때 미국은 비행기나 차 타고 가야 되지만 우리는 뭐 가볍게 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토 면적에 대한 의사의 비율, 의사 밀도라고 합니다. 그 단위 면적당 의사 밀도가 얼마나 되느냐? 대한민국이 3위입니다. 3위. 그러니까 그만큼 의료 접근성이 좋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자꾸 언론이나 정부에서는 단지 1000명당 숫자가 부족하다. 그것만 지금 너무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개선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이야기는 의료는 충분히 잘 이용할 수 있지만 아까 우리 계속 언급됐던 부분은 일정한 특정한 과목의 응급질환 내지는 필수의료라 불리는 그 부분의 부족을 지금 좀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예, 생각해요. 그렇죠. 분포의 문제지 절대수의 문제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허 실장님, 후원하실 부분 있습니까? 예, 김보석 이사님이 여러 좋은 자료를 보여주셔서 저는 요거 한 가지만 더 좀 보여드리겠는데요. 한 명의 고등학교 졸업생이 의과대학을 입학을 해서 전문의로서 사회에 일을 하는데 최소 11년 정도 걸립니다. 그리고 군대를 갔다 오게 되면 3년이 더 추가가 되고 요즘은 이제 전문의 마치고 나서 임상 강사 또는 펠로우라는 이름으로 한 1, 2년 정도 더 이제 공부를 해서 한 15년 정도까지 소요되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 명의 이 고등학교 졸업자가 의대를 입학해서 사회에 제대로 좀 기여할 수 있는 기능을 할 수 있는데 전문의가 10에서 15년 뒤에 된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이 그래프를 보시면 각 나라별로 의사의 증가율을 적어놨습니다. 저희 대한민국이 90년부터 2020년까지 인구가 4,300만 명 정도에서 5,200만 명 정도로 한 20% 정도 증가했습니다. 그랬는데 그동안 의사 숫자는 90년도에 4만 명, 지금 20년도에는 14만 명입니다. 350% 증가했습니다. 연평균해서 3.1%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이 여러 가지 곡선들이 이제 왼쪽 아래에서 오른쪽 위로 가는데 이 가파르게 많이 올라갈수록 증가율이 빠르다는 얘기입니다. 중간에 좀 낮은 쪽에 있는 빨간색으로 된 것이 저기 OECD 평균이 되겠고요. 가장 위에 하늘색 표시로 되어 있는 저기가 대한민국입니다. 그래서 지금 나오는 의사 증원이나 이런 것들을 판단을 할 때 반드시 이런 기초 자료를 가지고 길게 수급을 생각을 하고 해야지 단순히 현재 이 순간의 숫자가 이러하다라는 것으로 판단하는 그런 오류는 범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예, 구부사장님. 네, 아마 처음부터 이 토론을 좀 보고 계신 청중분들께서 좀 헷갈릴 수 있겠다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서두에 의사가 부족한 거에 대해서 토론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통계를 보면 대한민국은 단순히 OECD 비교해서 의사가 부족한 게 아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혼돈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이제 이런 혼돈이 오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잘못된 질문을 던지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이 의사가 부족한가라는 질문 자체가 상당히 저는 잘못된 질문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옳은 답을 얻기 위해서는 질문을 잘 던져야 되는데 이 질문 자체가 상당히 어폐가 있습니다.
한국의 의사가 부족한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한다면 부족하다 또는 부족하지 않다라고 답을 해야 되고, 부족하다고 하면 당연히 또 의대 증원을 늘려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흘러가게 되잖아요. 그런데 제가 단적으로 하나의 질문을 드리자면, 소아과 의사와 정형외과 의사가 같은 직업입니까? 다릅니다. 저는 소아과 의사와 정형외과 의사 또는 내과 의사와 외과 의사 또는 저 같은 산부인과 의사와 성형외과 의사는 완전히 다른 직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모두 다 의사라고 불리고 있지만 사회에서 하는 그들의 역할과 기능을 봤을 때 완전히 다른 직업인데, 심지어 저는 뭐 피아니스트랑 첼리스트보다 훨씬 더 다른 직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음악을 듣고 싶은데 피아니스트가 없으면 첼리스트를 들으면 되지만, 아기가 아플 때 소아과 의사가 없다고 해서 성형외과나 정형외과나 심지어 내과 선생님들도 사실 소아과 환자 못 보지 않습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모든 그 의사를 통틀어서 그냥 의사라고 퉁치고, 이 의사가 대한민국에서 부족하냐 부족하지 않냐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것 자체가 상당히 문제가 있다, 출발이 잘못됐다고 생각하고요. 이 문제를 풀 때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질문을 던지고 그 세부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끌어내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가령 대한민국의 소아과 의사가 부족하냐, 가령 대한민국 강원도에 산부인과 의사가 특히 애를 받을 수 있는 산과 의사가 부족하냐, 이런 식으로 들어가야지 거기에 적합한 답을 찾을 수 있지, 그냥 뭐 의사가 부족하냐, OECD는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는 이 질문에 대한 핵심적인 답을 오히려 피해가게 하는 잘못된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구체적인 예로 잘 설명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앞서 말했던 것처럼 필수 의료 인력을 확충하기 위해서 현 윤석열 정부에서는 지난 문재인 정부에 이어서 의과대학의 입학 정원을 의협하고 원래 그 이야기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퍼센트의 의대 정원을 확대하기로 아마 정했고 다음 주 발표할 것 같습니다. 혹시 여기에 여러 의견이 있을 것 같은데요. 혹시 뭐 100% 찬성하지 않더라도 의대 정원은 조금 늘려야 된다라는 부분에 찬성하시는 분은 우리 먼저 정기석 회장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 앞선 질문에서 의사 수가 부족한가에 대한 제 의견부터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저는 그 말씀하신 건 다 맞습니다. 이게 뭐 의사 밀도라든지 그런 부분을 봤을 때는 부족하지 않다라고 볼 수 있지만은 숫자 자체만을 봤을 때는 분명히 부족한 건 맞습니다. 그 단적으로 보여주는 게 저는 3분 진료라고 생각됩니다. 이게 물론 다른 수가적인 문제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의해서도 생기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환자분들이 대기를 많이 하고 그리고 의사를 직접 만나서 진료를 볼 적에는 3분밖에 안 되거든요.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찾아온다는 것이고, 만약 의사 수가 그걸 볼 수 있는 의사 수가 많다면은 그렇게 3분 동안 진료를 하진 않았을 것 같습니다. 물론 그 밑바탕에는 수가적인 문제가 가장 큽니다. 일단 그렇게 정리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의과대학 입학 정원은 저는 늘려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근데 그 지금에 있는 의과대학을 단순하게 늘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되어지고, 그 의대 정원을 늘리는 방법 중에 하나로 저는 공공의대를 설립하는 것이 그게 맞다고 생각됩니다. 공공의대라고 얘기하는 거는 이제 공공의대를 나오게 되면은 뭐 국가 정책을 하는 그런 쪽으로 한다든지 아니면은 지역 보건의료기관에 속하는 뭐 예를 들어서 보건의료원이나 아니면 보건소 같은 이런 지역 보건의료기관에서만 근무할 수 있게 하는 그런 공공의대를 만들어야지만 의사 수도 늘릴 수 있고, 너무 앞서가는 건지 모르겠지만 지역의 의사 수도권 의사 편중화를 막을 수도 있는 부분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지역에서 충분하게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예, 일단 공공의대 이야기는 나왔지만 공공의대는 다음 주제에 바로 이어갈 거라서 단순하게 지금 의사 정원, 그러니까 의대 정원을 늘려야 되느냐, 뭐 이제 배경을 말씀드리면 2020년에 의학 분업 때 그 의사 수를 동결하기로 해서 3,058명으로 그때 10%를 줄였습니다. 그래서 300여 명의 숫자가 350여 명의 숫자가 줄었는데, 이게 이제 몇십 년 만에 이제 거의 다시 회복되는 형태의
숫자를 늘리는 걸로 일제 잠정 합의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리고 이제 일단 의대 정원이 느는 것에 우리 정의섭 회장님 필요는 하다라고 말씀하신 거고요. 구의사장님도 혹시 저는 약간 좀 얍실한 답을 해야 되는데 저는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사실 뭐 병원계나 의사계에서 봤을 때 의견이 조금 나뉠 수 있습니다. 근데 뭐 본인 입장에 따라서 이야기하기 나름인데요. 저희처럼 이제 병원 운영하고 있고 이제 필수 진료과 의사를 고용해야 되는 측에서 보면 항상 의사가 부족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어떻게든 의사가 늘어날 수 있는 정책에는 기본적으로 찬성은 하는 입장이고요. 하지만 의사 사회에서 너무 이렇게 대놓고 말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그런 현실 문제는 있죠. 반대로 개원하고 계시거나 또 봉직을 하시는 의사 선생님들께서는 의대 정원에 기본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대부분은. 근데 저도 의대 정원에 대놓고 찬성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뭐 이야기 많이 나왔지만 의대 정원 확대를 이 지금 의사 부족이라는 문제의 어떤 만병통치약처럼 만들고 있는 뭐 정부 또는 언론의 이야기, 심지어 의대 정원을 늘리는 데 대해서 여러 기사를 보면 국민들이 의대 증원을 몇 명 하는지 여론조사도 있더라고요. 1,000명 이상 늘려야 된다 되게 많더라고요. 이제 그런 식으로 하는 건 상당히 문제가 있고, 또 우리 아까 허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의사 한 명이 제대로 사회에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10년 이상 걸리는데 지금 필수 의료의 공백을 메꾸기 위해서 의대 증원을 우리가 답으로 낸다라고 하는 거는 적어도 10년, 15년 이후에 그 답을 찾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상당히 아이러니컬한 거죠. 그래서 지금 제가 기본적으로 의대 증원이 늘면 그만큼 의사의 풀이 늘고 거기서 필수 의료의 재원을 더 확보할 수 있는 장기적인 방안으로는 고려할 수 있다는 점에 찬성하지만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뭐 필수 의료, 지역 의료의 붕괴에 대한 답으로서 그 의대 정원 확대를 이야기하는 것은 상당히 잘못된 접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뭐 1,000명을 늘리더라고 해도 그 1,000명이 소아과나 아까 말했던 부족한 과를 한다는 보장이 또 없지 않습니까? 지금의 환경에서는. 그런 의미에서는 아마 김보조 기사님이나 허경욱 실장님 뜻이 또 다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허 실장님부터 먼저. 네, 그 의학 분업 때문에 의대 정원이 줄었던 것이 2000년도죠. 2000년도 김보석 이사님 아까 전공의 3년 차 때 얘기하셨 그때인데 그때도 이제 그런 걱정들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이제 병원에 이제 행정 일을 같이 하면서 이렇게 보면 최근에도 소아과 교수님, 폐 수술을 담당하시던 심장 흉부외과 교수님 이런 분들이 일이 고되어서 또는 개인적인 사유로 이 사직을 하시고 다른 직장을 구하시는데 그분들이 소아과 전문의나 또는 폐 수술을 하시던 그런 경력이나 이런 거를 이용하지 않고 일반 의사라면 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미용 성형이라든지 심지어는 요양병원에 근무를 하시는 것을 많이 뵐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자동차 운전면허도 장롱면허라는 표현을 저희가 쓰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많이 열심히 공부하고 또는 치료한 경험과 실력을 쌓으신 분들이 그것을 발휘하지 않고 의사로서 일을 하지만 그런 전문 지식을 발휘하지 않는다면 그분들의 전문의 자격증도 사실은 장롱면허라고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제대로 된 이 사회에서의 보상 시스템 또는 이 제대로 평가를 받지 못한다면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부에서 과거 2000년도쯤에는 의대생 졸업 숫자보다 전문의 그를 지원할 수 있는 자격, 그러니까 전공이죠. 전공의 자리 숫자가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필수 의료의 분야가 이게 지원이 적은 것 같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한 것이 전체 전공의 숫자를 의대생 졸업 숫자 거의 똑같이 1대1로 맞추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나름 비필수과라고 이제 인정받는 그런 과들이 전공의 숫자가 줄고 전문의 배출이 줄었는데 그러면 필수 의료를 하는 과의 의사가 더 늘었느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의사 면허만 따고 개원을 하든 다른 곳에서 취직해서 일자리를 갖든 또는 인턴 수련을 받든 또는 짧은 코스로 해서 간단한 자기가 쉽게 할 수 있는 것만 하고
하는 쪽으로 전문의를 밟지 않는 사람들이 또 늘어났거든요. 그렇게 보면은 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헌법에 직업 선택의 자유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옥죄어 가면서 또는 헌법에 반하는 그런 룰을 만든다든지 해서 이 필수 의료를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이 고려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은 의사 수가 아무리 늘어도 필수 의료를 담당하는 의사 수가 는 게 아니라 거기는 큰 의미가 없다는 뜻에서 의대 정원의 확대는 반대다. 이어서 지금 계속 이제 이어서 똑같은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이제 의료 취약 지역에 이제 의료 자원의 불균형이 많고 공공 의료의 어떤 공백 문제 때문에 공공 의대를 설립해서 공공 의료를 강화하자는 의견도 같이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김보석 기사님 앞에 이야기 같이 연결해서 한번 이야기해 주십시오. 네, 앞에 우리 허 교수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는데 자료를 좀 보면 그 지금 우리 대통령께서 킬러 문제 없애라 이래가지고 잘 있던 친구들도 다시 한번 도전해 보겠다고 의대 한번 가볼 거라고 이렇게 하고 그 공대가 정말 지금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공대에 있는 교수님들 얘기 들어보면 애들이 없다. 대학원은 쳐다보지도 않는다.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과연 그러면 의사 수를 뽑으면 어떻게 될 것인가? 지금 왼쪽에 있는 게 가장 바람직한 우리 삼각형 전체 의사 수 중에서 필수 의료가 빨간색으로 표시되는 이 부분이 베이스를 차지하고 버텨줘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는 거꾸로 중간에 있는 것처럼 필수 의료가 줄어들고 일반 의료가 더 늘어나 버렸죠. 근데 과연 여기서 숫자를 늘리면 왼쪽으로 갈까요? 오른쪽으로 갈까요? 지금 의대를 오는 분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어떻게 갈지 의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교육 시스템에서부터 이게 문제가 있다고 저는 좀 생각을 하는데요. 결국은 이공계 자원의 블랙홀만 될 거다. 그렇게 보고 필수 의료 쪽이나 의료 전체에서 크게 도움은 되지 않을 거다. 이걸 밥그릇 싸움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비난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 부분은 조금 더 뒤에 얘기를 나올 것 같고요. 실제 왜 지원을 안 하는가를 한번 보면 2017년도에 이대 목동병원에서 그 신생아들이 집단 사망을 하는 케이스가 있었는데 그 관리를 못했다는 명목으로 의료진들이 구속이 됐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를 관리를 못했다는 것 때문에 의료인들이 그 응급실과 중환자실을 봐야 되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분들이 진료를 못하는 일이 생겼거든요. 그 이후로 이 표에 보시다시피 소아과의 지원은 급감했습니다. 이런 원인들이 있습니다. 저도 학생 때는 소아과 의사가 되고 싶었습니다. 사실 가보니까 엄마들이 너무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내과로 바꿨는데 그게 우리 현실입니다. 그래서 실제 조금 전에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의사를 면허를 땁니다. 이 그래프가 뭐냐 하면 최근 23년까지 전문의 자격 시험 합격자 수를 보시면 응시자 수가 줄어듭니다. 흔히들 말하는 미용이나 뻗디로 가는 케이스들이 많다는 거고 힘든 일은 안 하겠다는 거죠. 그게 왜 학생들 사이에서 이렇게 됐는지 하는 부분들을 한번 고민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 공공의대, 공공의료를 얘기하면서 하는 것 중에 OECD 통계를 우리가 또 인용하니까 통계에 나와 있는 부분만 잠깐 하나 말씀드리면 우리나라에서 도시와 농촌 간의 인력 차이는 그닥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OECD에서는 평균은 61% 도시와 그 농촌 간의 의료 격차가 한 61% 되는데 우리는 81%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항상 그 20% 부족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건 어느 사회나 있습니다. 다만 좀 우리가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지만 그거를 감정적으로나 국민 정서에 우선해서 하는 게 아니고 좀 더 과학적인 분석을 통해서 접근을 하고 그걸 해결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 생각을 하고요. 언론에서 생각하는 공공의대 그다음에 공공의료 이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그 필수 의료 분야에서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할 수 있는 의사 공무원을
양성하자. 이게 지금 팩트거든요. 그래서 같은 교육을 의료라는 게 교육을 다르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같은 교육을 하고 그 공부를 하려면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그분들이 받게 되는 보상이나 이런 것들은 다를 것입니다. 그래서 현 우리나라와 같이 이렇게 공정을 모토로 하는 이 세상에서 과연 이렇게 이런 현 여건 하에서 우수한 의료 인력을 공공 의료로 가져갈 수 있는 게 가능할까? 현실적으로 좀 불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그 공공 의료라는 부분을 한번 고민을 해보면 그 진료 실적에 관계없이 공공 의료기관에서 공공 의료를 수행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은 공공 의료기관은 어떤가요? 진주의료원을 생각해 보시면 병원이 적자가 나서 폐업을 한 거거든요. 안 그러면 정부나 국가에서 돈을 엄청 대줘야 됩니다. 그렇다고 의료인이나 의료 인력 기타 의료 인력들의 월급을 깎아서 너희들은 노예처럼 일해라 그렇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제 그 공공 의료기관이라는 곳도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면 실제 민간 의료기관과 경쟁을 해서 수익을 창출하려고 하고 있어요. 심지어 보건소에서도 외래 진료를 300명씩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부산에서. 왜? 500원이 싸거든요. 거구이 가면. 그럼 어르신들이 많이 가요. 그러니 그 보건소에 있는 의사들이 공공의료를 할 수 있겠습니까? 일반 혈압약 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공공의료가 현실적으로 지금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거를 전제로 하고 조금 얘기가 됐으면 좋겠고, 그래서 그 우리 구자성의 그 VZ 사장님 말씀대로 근원적인 어떤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공공의료만 이렇게 배출한다는 것은 오히려 그 우리 공공의료기관을 질 낮은 공공의료기관으로 낙인을 찍는 효과만 생길 거다. 이게 처음에는 안 보이겠지만 나중에 가게 되면 그런 식으로 흘러갈 게 뻔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우리가 감정이 아니라 과학으로 예. 그렇게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확실히 의협을 대표해서 오시다 보니까 자료를 잘 준비해서 오신 것 같습니다. 혹시 그 정 회장님 아마 공공 의료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씀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바 우려하는 바는 저도 이해를 하고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자료에서 말씀하셨듯이 현 사회의 상황 하에서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정부에서도 이거를 알고 있는 부분이고 이거를 개선하려는 노력을 먼저 보인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무조건적으로 공공의대만 신설하겠다라고 얘기하진 않는 것 같습니다. 그 정부에서도 이걸 알고 있는 부분이고 다시 바꿀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예, 부장님. 근데 제가 뭐 자꾸 질문에 딴지를 걸어서 죄송한데 저는 이 공공의료라는 말도 상당히 그 의미가 호도되고 왜곡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일반 대한민국의 병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게 다 공공의료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의료원에서 이루어지는 보건소에 이루어지는 의료만 공공의료냐? 그건 절대 아니거든요. 지금 대한민국의 대학병원, 2차 병원, 일반 병원들에 이루어지는 의료들이 대부분 공공의료입니다. 이 공공이라는 그 의미에 대해서 마치 그 의료를 공급하는 그 기관이 나라 소속이냐 아니냐로 구분하는 그 발상 자체는 상당히 그 위험하고 또 국민들을 좀 혼란을 시킬 수가 있고요. 근데 왜 공공의료냐 하면 건강보험 제정에서 건강보험이 정한 수가대로 우리가 나라에서 정한 가이드라인대로 정확하게 치료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까 맹장 이야기 나왔지만 맹장염 환자가 의료원 가서 수술 받으면 그게 공공의료를 받은 것이고 2차 병원 또는 사립대학병원 가서 그 수술 받으면 그건 민간의료를 받은 것입니까? 그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공공의료와 민간의료를 이렇게 딱 나눠서 이야기하는 거는 좀 위험하다 생각하고요. 또 공공의대를 설립하자고 하는 취지는 그런 것일 것입니다. 지금 지역의료, 필수의료의 붕괴를 막기 위해서 이제 그 영역에서 계속 일할 수 있는 그 의사를 배출하기 위함일 건데 꼭 그 방법이 공공의대가 되어야 될까에 대해서는 우리가 더 생각해 봐야죠. 이거는 공공의대가 맞다 틀리다 문제가 아니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무엇일까? 가장 비용을 줄이면서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 저는 차라리 공공의대를 만들 것 같으면 지금 이미 우리나라에 많이 있는 의과대학에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그 정원을 만들어서 배출한다. 이게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의대 하나 만드는 게 보통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작은 의대들이 제대로 수련을 못해서 의대를 폐쇄하고 이런 일도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반대로 지금 서울 아산병원이나 삼성 서울병원 이렇게 대한민국의 가장 좋은 병원들의 의대 정원이 40명입니다. 부산의대가 아마 125명인가 그럴 겁니다. 그렇게 큰 병원들이 의대 정원을 40명밖에 안 가지고 있는 것은 의학 교육에서 상당히 불합리하고 비효율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 의학 교육 전문가들은 적어도 의대 정원이 100명 가까이 돼야지 제대로 된 효율을 가지고 제대로 된 의사를 배출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너무 작은 의대들이 산재해 있는데 이 문제를 좀 해결해서 공공의대보다는 지금 운영되고 있는 의과대학에서 이 역할을 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인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김 이사님. 예, 그거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방금 뭐 울산의대를 예를 드셨는데 사실 울산의대 같은 경우에는 그 아산병원 같은 경우에는 울산의대 의과대학병원입니다. 근데 울산의대는 지금 울산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울산 지역 분들은 의대를 내려오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본과 1학년만 되면 다 서울로 가버리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지역에서도 뭐 반대를 하고 있는 그런 현실이고요. 그 공공의대를 만든다고 일하는데 이게 사실은 정치인들이 너무 그냥 내세우기식으로 많이 만들고 있거든요. 의대 하나 만들려고 하면 그 의과대학에 배우는 게 시민들이 알고 있는 내과, 외과, 산부인과만 있는 게 아닙니다. 처음에 해부학 배우지요, 양내학 배우지요, 병리학 배우지요, 미생물학 배우죠. 엄청난 많은 과들이 있습니다. 그 과가 40여 개나 되는데 그 밑에 교수님들 실험할 수 있는 부분들 이런 것까지 다 인프라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어느 날 깃발 꽂는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 인프라를 가질 수 있는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도시에서도 자꾸 손을 들면서 분위기만 이렇게 때우는데 차라리 정말 그 우리 의사 인력이 부족해서 만든다고 하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지방 거점 의과대학을 중심으로 해서 거기에 TO를 늘려가는 것이 지역 의료에 훨씬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다시 정리하면 오히려 정원을 지역에 줘서 그 지역에서 오히려 공공적 업무를 하는 그런 학생과 의사를 키워내자 이 뜻인 것 같고 또 하나는 또 우리 정 회장님 공공의대를 졸업하면 좋습니다. 원칙은 몇 년 동안에 의무적으로 뭐 필수 의료 내지는 어떤 소외된 지역에서 일을 해야 됩니다. 뭐 5년 내지 10년 정하지는 않았지만 일정 기간이 있든 지나고 나면 계속 그 자리에 머물까요? 아니면 또 다른 불균형을 만들 수 있다라는 또 의견도 있는데요. 그 아까 김보석 원장님께서 자료 보여주신 것처럼 한쪽으로 쏠려갈 그쪽으로 있었던 그것처럼 될 가능성이 큽니다. 물론 10년 말씀하신 10년 기간 이후에는 본인이 원하는 뭐 개업을 한다든지 아니면 좀 더 편한 쪽으로 간다든지 하는 게 당연하게 나올 수는 있는데 그거를 막기 위해서는 정책 뭐 어떤 수가 제도와 같은 그런 재정적 그리고 정책적 방안이 마련되지 않고서는 저도 당연히 그러고 한다고 생각되고요. 정부에서 당연하게 그거를 알고 있을 거고 노력을 하지 않을까라는 좀 희망을 가지고는 있는데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까 전에 정부 편을 조금 들었으니까 정부 얘기를 조금 해야 될 것 같은데 가장 큰 문제는 정부에서 돈을 의료 쪽으로 돈을 쓰지 않으려고 한다는 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지역 아까든 보건의료원이라든지 아니면 지역 의료기관들이 계속적으로 커갈 수 있도록 정부의 재정적 지원 그리고 필수 의료에 지금 속하고 있는 그런 분들에 대한 재정적 지원 계속적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그걸 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에서도 지금부터라도 아직 지금 좀 늦긴 합니다. 그런데 지금부터라도 시작을 해야지만 그 아까 말씀드렸던 의대 증원을 하고 이후에 뭐 의사가 많아졌을 때를 대비해서라도 지금부터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예, 그러면 이제 공공의료와 의대 정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뭐 여러 논란이 있고 그 논란에 나름대로 근거가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충분히 이해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의사 수는 사실은 부족하다고 표현하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어떤 이유로 이런 뭐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필수 의료라는 표현은 저도 동의하는 바는 아니지만 이 의견이 청중들한테는 익숙할 것 같아서 아까 말했던 뭐 외과 또는 뭐 응급을 요하는 그런 여러 과의 필수 의료의 위기를
진짜 맞게 되었지 않습니까? 의사 수는 부족하지 않은데, 그러니까 이용은 부족하지 않은데 왜 젊은 의사들이 이러한 과들을 지원하지 않을까요? 구부사장님. 근데 아마 다들 뭐 알고 있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만 뭐 굳이 표현을 하자면 사실 의사도 사람인지라 이기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비난받을 이유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뭐 소위 필수 의료라고 하는 뭐 외과나 산부인과나 소아과나 이런 과들을 선택하게 되면 그들의 인생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너무나 지금 훤히 보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힘들게 일을 해야 되고 또 있을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 법적인 책임에 시달려야 되고 그러면서 낮은 수가로 의사들이 그 노력을 한 데 대한 대가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그러면서 필수 의료는 대부분 또 야간 진료를 해야 되기 때문에 밤낮이 바꿔가면서 일을 해야 되는 이런 그 현실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젊은 의사들이 기피하고 있죠. 근데 사실 뭐 라떼 하면 안 되지만 뭐 저희 때나 또 교수님 때나 김보석 그 원장님 때만 하더라도 우리 의사들의 인식이 조금은 달랐습니다. 조금은. 그래서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멋있는 거, 사명감 있는 거, 뭐 조금 속된 말로 가오 잡을 수 있는 의사로서 이제 그런 선택을 하는 트렌드가 있었지만 시대가 변하면서 의사만 그런 게 아니죠. 시대가 변하면서 젊은 그 세대들은 조금 더 자기 입장에서 합리적인 나쁘게 보면 이기적인 선택을 하는 건데 이제 그들을 이기적이라고 비난하기 시작하면 이 문제는 해결 안 되고 사회 구조적으로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될지에 대한 고민을 다 같이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슬기로운 의사생활 보면 의사들이 굉장히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 자, 그러면 공공의료를 대표하는 지금 보건소에도 사실은 지원을 잘 하지 않습니까? 안 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첫 번째로 얘기하면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그 보수에 대한 부분 그게 제일 크다고 생각됩니다. 그 보건소에 가지 않고 일반 뭐 봉지기로서 근무를 하게 되면은 2배 이상의 월급을 받을 수 있는데 누가 사명감을 가지고 올 수 있겠습니까? 방금 말씀하셨듯이 지금은 뭐 워라밸을 워낙 추구하는 시대니까는 뭐 조금의 봉급을 조금 적게 받더라도 더 많은 여가 생활을 가지고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 분명 많을 겁니다. 근데 그 조금이라는 게 아니고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이만큼이거든요. 봉급 차이가 워낙 많이 나기 때문에 이쪽을 선택하는 사람이 잘 없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저희 보건소에 있는 공공보건 의료 의사들의 봉급을 좀 올려주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뭐 여기 부산시 관계자 있으시면 꼭 기억해 주셔서 반영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한때 또 마지막으로 또 이런 생각이 드네요. 지금 필수 의료라고 불리는 그런 과들을 안 가는 이유는 부산 지역에 중소기업 생산직 중소기업 굉장히 제조업 기업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산에 청년 실업자가 그렇게 많은데 가지 않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조금 다를 것 같아도 저는 똑같은 맥락이라고 봅니다. 내 아이가 내 자식을 부산 지역에 있는 중소기업에 제조업하는 중소기업에 보내주지 못하면서 가라고 하는 것과 같이 의대도 약간 소위 조금 삶의 질이나 여러 가지 것들이 좋은 상대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을 포기하고 마치 제조업에서 일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라는 것과 똑같은 또 강요이지 않을까라는 비유가 또 드네요. 그러면 이제 또 걱정이 뭐냐면 또 오늘 또 그 매스컴에 나왔었습니다. 여러 과가 뭐 경쟁이 많은 과도 있지만 일부 과는 더 이상 지원하지 않아서 아예 뭐 이제 후학이 양성하지 못해서 뭐 수술을 하지 못하는 뭐 단적으로 흉부외과 같은 경우는 외과 선생님들이 너무 나이가 많아서 후배 교수들이 없어서 이제는 아프면 수술할 그럴 수가 없다라는 상황을 매스컴에서 봤는데요. 우리 그 김보석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 앞에 그 전공의들이 기피하는 과들에 대한 얘기를 잠깐만 더 드리고 넘어가면 그 올 봄에 동아일보에서인가요? 거기 설문조사를 한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일 안 하는 과가 소아 청소년과, 흉부외과, 산부인과였고요. 외과가 7번째로 안 하고 싶고 10번째로 안 하고 싶은 과가
응급의학과였습니다. 물론 뭐 병리과나 기초의학과도 중간에 있습니다만 거기는 워낙 티오가 작아서 실제 우리 시민들이 느끼지 못하니까. 근데 시민들이 느끼는 과 중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이 왜 안 하느냐 하는 부분을 또 물어보니 앞에 나온 삶의 질, 이제 월화배를 중요시하는 시대가 됐고 저희들은 3시간 자고도 일을 하는 게 그냥 그러려니 했던 시절이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중고등학교 때부터 평등과 공정을 몸에 배워가지고 생활하는데 의과대학이라고 왜 다르느냐 그런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이미 전공의들도 주 80시간으로 그렇게 하죠. 그래서 아마 더 그 대학병원급에서는 의료 진료를 하기가 힘들어졌을 것이고 워라밸이 중요하고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의료 사고에 대한 과도한 책임을 맡을까 그게 걱정이 된다. 그거는 아마 조금 뒤에도 우리가 얘기할 기회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업무 강도가 너무 세서 그런 것으로 일단은 됐는데 제일 안타까운 사연 중에를 보면 선배가 꿈꾸던 외과를 접고 요양병원이나 다른 데 가는 걸 보고 나의 미래가 저렇게 되지 않을까 하는 걸 보고 선택을 못하겠다고 한 후배들이 있었는 걸 보고 참 저도 선배로서 일단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이어서 그 전공의 이후에 전공의가 돼서 이제 전문의 과정을 대부분 밟는데 전문의가 되어도 분야가 다양합니다. 저같이 내과 전문의가 되어도 소화기 내과, 혈액종양 내과, 순환기, 호흡기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2가지 분과를 다 경험을 했는데 혈액종양 내과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대학병원급이 아니면 사실은 수요가 없기 때문에 병원에서 잘 구직을 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런 쪽에는 전문의를 따고도 더 다음 발걸음으로 혈액종양 내과로 들어가지를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위에 선배들은 고립된 상황에서 그걸 해내고 하다 보니 수요가 적은 분야에 있는 그런 선생님들은 결국은 견디다 자기가 번아웃 돼 가지고 자기가 이제 나와버리는 그런 악순환이 지금 되풀이되고 있다는 걸 제가 최근에도 들었습니다. 부산의 국립대학에서도 그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이걸 어디서부터 풀어야 될지는 정말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예, 악순환이 계속된다라는 말로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지금의 문재인 과의 수도권에 가거나 또는 인기 좋은 과를 가지 않고 흔히 말하는 우리가 필조르라는 그 과를 지원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좀 좋은 정책 또는 방향 어떻게 생각합니까, 허 실장님? 중간중간에 이제 조금씩 언급을 주셨는데 그 의료 사고에 대한 보상 저희 이제 거기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좀 해본 적이 있는데요. 의료만 얘기하지 말고 우리 자동차 사고를 한번 생각해 보죠. 자동차가 지금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비싸졌지 않습니까? 자동차 값이 오르면 세금도 오르게 되고 보험료도 오릅니다. 보험료가 오르는 이유는 고가의 물건이기 때문에 이 부서지거나 했을 때 그것을 뭐 원상태로 회복하는 데에 그만큼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보험이 비싸지는 거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의료 사고가 났을 때 그 사고의 당사자인 환자의 삶의 질이라든지 심지어는 수명까지 짧아지거나 그런 것들이 있는데 우리 국민의 소득이 올라가면 당연히 그에 대한 보상이 올라가야 됩니다. 그러면 자동차 보험을 1년 내내 차 사고가 단 한 번도 안 나도 전국이 통계를 내어서 계속 올라가지 않습니까? 보험료가. 그렇듯이 의료에 대한 비용, 의료비도 그렇게 판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국민의 소득이 올라가고 또는 그분이 더 많은 소득을 올리거나 나이가 어려서 앞으로 더 오랫동안 생존하실 것 같다 하는 그런 경우를 판단했을 때 탄력적으로 의료비도 거기에 맞게 대응해야 됩니다. 김보석 이사님 말씀하셨듯이 의료는 뭐 국가에서 투자를 적게 해도 이 민간에서 알아서 잘하니까 그래서 지금의 사태가 벌어지게 된 것이고 최근에 아주 자극적인 신문 기사들 많이 나옵니다. 분만 후 의료 사고 해서 뭐 보험료 뭐 저 배상 3억 뭐 의료진의 과실 인정 뭐 심지어 최근에 12억까지 나왔던 거 제가 봤었는데 물론 그만큼 보상 받으셔야 될 이유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은 그거의 기본이 되는 의료비도 올라야 됩니다.
오늘 토론회 초장에 말씀드렸지만 의료는 절대 100%의 성공이나 100%의 만족을 줄 수 없는 분야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사람의 힘으로 통제될 수 없는 그런 분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맞게 의료비 자체가 올라야 되죠. 의료비 자체가 오르다 보면은 그런 의료 사고가 생겼을 때를 대비한 금액도 충분히 늘어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의사들이 필수 의료를 피하고 힘들고 어렵고 생명에 직결되는 것을 피하는 이유가 그거가 분명히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예. 우리 정 회장님 혹시 의견 있으십니까? 그 필수 의료에는 말 그대로 3D 업종이기 때문에 기피하는 것이고 그 좀 전에 얘기하셨듯이 그만큼 어렵고 난이도가 좀 있기 때문에 어려 행위를 하다가 사고 같은 것 그리고 뭐 소송 같은 게 많이 걸릴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형사적 처벌이 아닌 비형사적으로 뭐 민간적으로 이렇게 어떻게 조금 완화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 그런 것들을 개선해야지만 필수 의료에 대해서도 사람이 선택하는 의사분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데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되어지고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 필수 의료를 계속적으로 어떻게 그 마련하려고 하면은 지금까지 했던 얘기들을 종합해야 된다고 생각돼요. 제가 일단 제 의견은 공공의대 설립이 우선적으로 돼야 되고 말씀드렸듯이 그거를 통해서 지역 보건 의료인들을 양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되어지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수가 제도의 개선이나 아니면 정책적 개선이 꼭 필요하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조금 전에 얘기했던 비고의적인 그리고 과도한 실수가 아닌 것에 의해서 사고가 발생했을 적에는 비형사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마련되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이 세 가지가 종합적으로 되지 않으면은 필수 의료를 선택하는 분들은 아마 계속적으로 없어질 거고 아까 김보석 원장님께서 보여주셨던 역삼각형 모형이 확대된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김 회장님 짧게. 예. 그 이제 필수 의료도 있고 지역이라는 우리가 명제도 또 풀어야 되는데요. 그 다행히 그 며칠 전에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이 의료 사고 형사 책임 파격 면책 법안을 발의를 했습니다. 이게 뭐 말씀하신 대로 그 필수 의료를 하던 중에 사고가 났다. 이래 했을 때 민사는 아니더라도 제쳐두고 형사처벌은 일단 면할 수 있게끔 그래야 뭐 자기가 일을 해서라도 보상을 할 수 있게끔 이래야 되는데 구속이 된다든지 뭐 이렇게 됐을 때는 그 사람을 어떤 의사도 자기 환자를 죽이고 싶어서 또는 뭐 큰 피해를 주고 싶어서 하는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행히 그 형사책임 면책 파격 법안이 발의가 됐다는 게 조금 반가운 소식이고요. 또 하나는 아까 보험 얘기하셨는데 이런 그 필수 의료 부분을 처음에는 작은 부분이 되겠지만은 국가 의료 사고 배상 제도를 좀 더 확대를 하고 거기에 정부가 기금을 투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내가 실수를 할 수 있지만 누구나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를 할 건데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내가 좀 더 잘해야지 이렇게 할 수 있는 배경이 되지. 네 한 번 실수했으니까 20억 내고 자빠져. 이거는 국민을 위해서도 그렇고 의사를 위해서도 아무 도움이 되지 않을 거예요. 그다음에 지역을 위해서는 조금 더 지역에 좀 더 많은 인센티브를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수가가 지금 서울과 부산이 같거든요. 이상하게 우리는 단일 체제가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게 조금 물가가 다르고 또 그 환자 수가 작으면 개원을 준비하려고 하면 그게 더 비용이 더 많이 드는 때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탄력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좀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좀 너무 언론이나 이런 국민 감정에 앞서지 말고 조금 일본처럼 일본에도 사실 2008년도에 그 산모가 그 지주막 가출혈 산모가 있었는데 이 환자가 뺑뺑이 돌다가 사망한 사건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데에 대해서 접근했던 일본의 사례를 보면 저희 나라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우리가 면밀하게 해서 국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또 중간에 청중위에서 제가 부연 설명드리면 저희가 의료 사고라는 표현을 쓰는데 실제로 이 사고의 핵심은 의료진의 실수나 내지는 이런 것들을 전제로 한 표현들이 지금 아니고 안타깝게 환자가 안 좋아지는 상황 그 상황을 두고 지금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의료진의 어떤 명백한 실수 내지는 그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는 아님을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구부 이사장님 짧게 부탁드립니다. 그
자칫 오해를 하면 뭐 마치 의사들은 잘못을 해도 법적으로 모든 걸 용서해 달라라고 오해할 수 있지만 그런 건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니고 다만 이제 필수 의료 영역에서는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다 보니까 그 결과가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는데 그 나쁜 경우라 하더라도 최선의 진료를 했을 때 결과가 안 좋다고 해서 그것을 의사나 병원 측이 과다하게 부담하게 하는 또는 그것 때문에 평생 시달리게 하는 이제 그런 문제는 우리가 사회적으로 풀어야 된다는 말씀을 하신 거라고 이해하시면 좋겠고요. 그 사회적 분위기도 좀 다른데 산부인과 영역에서 다른 나라 비교해 봤을 때 최선의 진료 이후에 사고가 났을 때 우리나라의 고소 건수를 비교를 해보니까 일본보다 9배가 많고 영국보다 31배가 많습니다. 그 정도로 그 산부인과 특히 상과 영역에서는 뭐 출혈 등 여러 가지 의료 과실, 의료 사고가 많을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고소가 아주 많은 거죠. 근데 지금 무과실로 판명되더라도 국가에서 100% 배상해주지 않습니다. 병원이 분담금을 내서 지금 같이 환자에게 보상해주는 이런 좀 불합리한 제도가 이어지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좀 보완해서 필수 의료에 대해서 그리고 의사나 병원이 최선의 진료를 했을 때 결과가 안 좋다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는 국가가 좀 더 적극적으로 보상에 나서는 것이 필수 의료를 살리는 여러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필수 의료를 담당하면서 아까 언급했던 것처럼 신생아실의 구속이라든지 결국 무죄가 판결이 났죠. 무죄가 됐지만 그 존경하는 교수님이 그 구속당하는 모습을 본 소아청소년과 전공의들은 아마 굉장히 감당할 거고 학생들은 아마 소아청소년을 그 이후로 지원하지 않았던 계기가 됐을 것 같고요. 뭐 여러 가지 사고의 사례들 같은 경우도 실제로 그 학과 그 과의 지원율을 떨어뜨리는 데는 확실하게 영향을 주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또 응급실에서 그 대구에 낙상을 한 소아 학생이 이렇게 땡땡이로 사고를 하고 난 이후에 응급학과에 대한 강력한 어떤 형사적 처벌을 법제화하는 바람에 결국 응급학과생들이 응급 현장을 떠나는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났다는 이야기 들었습니다. 허 실장님 맞죠? 현실적으로. 저 그때 그 대구 지역에 이제 대부분 대형 병원들이 이제 거기에 그 응급 진료 관련해서 했는데 그 학생이 결국 사망하게 된 정말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 진료를 봐야 되는 그 학생도 사실 본인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던 거였거든요. 정말 교통사고라든지 사실 그런 거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담당하는 의료진이 어떻게 이 학생을 살릴 수 있을까 고민을 각 병원마다 다 했습니다. 한 군데는 아니 자살 시도한 학생을 진찰을 하는데 정신과 전문의가 없는 병원에서 제대로 치료를 할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이 있었고, 그리고 모 대학병원은 빈 병상이 하나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이미 연락을 받아서 헬기로 환자가 오고 있는 상황이었고, 이런 상황들을 그냥 다 무시하고 직원들이 국민들이 울분에 차 있으니 분노에 차 있으니 각 병원들을 처벌하자. 그리고 앞으로는 이렇게 응급실을 들어가지 못하는 일을 막자는 취지에서 그렇게 막무가내로 한 칼에 해결하고자 이렇게 지금까지 해왔지 않습니까? 그 결과가 지금 이렇습니다. 장롱 면허가 늘어나고 필수과 진료가 없고 공공의료에 지원을 안 하시고 이런 문제들이 생기거든요. 그런 해결책을 아직도 갖고 있단 말이죠. 공공의대 우리 정 소장님 말씀하신 필요성 정말 느끼는데 그분들이 앞으로 어떤 일을 하고 어떻게 배출하고에 대한 면밀한 계획과 또는 해외 사례 벤치마킹 없이 시도를 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충분한 정책적 고려 투자 없이 한 칼에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사건이 이제 계속 이제 생기게 되죠. 분풀이는 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정말 문제 해결이 안 되고 자꾸 더 꼬이게 되겠죠. 많은 이야기들이 좀 정리가 되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역의 의료 공백이 이렇게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데 가장 심각한 곳이 농어촌입니다. 군 복무 대신에 이제 의료 취약지의 공중 보건이 마저 이제 해마다 줄고 있는데요.
지방의료원 등 지방의 공공의료기관과 지원자 없는 이유와 그 해결책, 물론 아까 말씀하셨지만 공공의료에 대한 또 강력한 의지 표명 내지는 해결책을 이 기회를 포함해서 한번 이야기해 주십시오. 필수 의료의 기피 현상과 마찬가지로 지역 의료 공백 또한 악순환이라는 말이 딱 맞는 것 같습니다. 이게 일은 많고 보수는 적고 근무 여건 안 좋아서 한 명이 떠납니다. 다른 곳으로. 그러면은 남아 있는 의사는 더 힘들어지는 거죠. 더 안 좋은 근무 여건에서 근무할 수밖에 없고 또 떠나게 되고, 들어오는 사람은 근무 여건이 더 안 좋아진 상황이니까 들어올 수가 없는 거죠. 예부제냉 같은 경우에는 지방 의료원과 보건소 같은 곳에서 선택하는 분들이 그래도 조금은 보수는 작지만 그래도 나 좀 편하게 있을래라고 생각하시고 들어오시는 분들이 가끔씩 계셨어요. 근데 그분들이 이제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 나가게 되었고, 보수는 작고 업무는 더 많아진 상황이기 때문에 악순환이 계속적으로 생긴다고 생각됩니다. 이게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는 방법은 지역 보건 의료기관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수밖에 없고,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정부에서 돈을 조금 더 푸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누가 보수가 반도 안 되는 일을 하는데 보수가 반은 안 되는데 많은 업무를 받으려고 하겠습니까? 이거는 문제가 있는 상황이고 꼭 풀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보수를 올리지 않고는 지역 보건 의료기관에 누가 근무하려고 하겠습니까? 의사도 사람은 맞습니다. 네. 허 실장님 혹시 제가 그 미국에 1년 이제 연수를 가 있는 동안 거기가 이제 해군 기지와 가까웠기 때문에 해군 소속의 전문의들 조금 마주칠 일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분들도 민간에서보다는 훨씬 이제 받는 급여가 적죠. 그런데 미국이라는 나라는 군에 대한 투자만큼은 정말로 세계 최강이니까 연구 시설이라든지 치료에 필요한 장비라든지 이런 것들은 민간 기관은 이제 수지 타산을 따지게 되어 있지만 따지지 않고 최고의 시설, 최고의 노력을 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만들어 줍니다. 제가 이것을 공부를 해서 와서 하겠습니다 하면은 판단을 해서 이제 또 공부도 하게 해줘. 그러니까 이분들이 분명히 월급이 민간 기관보다 적은데 굉장히 얼굴이 밝으세요 보면. 그래서 뭐 어떤 룰에 의해서 자기가 군에 근무를 하고 있는 분들이 대부분이지만은 그런 정책적인 투자가 있을 때 이게 굉장히 달라질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을 참 많이 느껴서 지금 당장이라도 내년 예산이라도 좀 이 정책 위반자들이 그런 걸 좀 생각을 하죠. 어떻게 하면은 의료기관에 돈을 적게 주면서 이걸 유지할까 이런 생각 좀 하지 마시고 적어도 공공 분야에 지금 열심히 일하시는 의료진 또 보건소 직원분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좀 일하실 수 있도록 적극적인 좀 지원책이 좀 있어야 되지 않나 싶고요. 그리고 저희 이제 인제대학교가 학교는 김해에 있고 병원은 수도권에 2개, 지금 이제 부산 지역에 2개 이렇게 있다 보니까 학생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입학을 합니다. 해보면 수도권에서 약 40%, 부산에서 40%, 경남 등 이제 지역에서 한 20% 정도 들어오는데 학생들이 졸업을 하면 거의 대부분이 자기 연고지로 가서 다시 인턴, 레지던트 또는 전문의가 되어서 근무를 하게 됩니다. 그것을 보면 지역에서 일할 의사를 뽑는 데에는 원래 지역 출신이 그 지역의 의대를 입학하고 수련을 받고 잠시 몇 년 정도 공부는 또 타지하러 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처음 뽑을 때부터 지역 출신들을 뽑아야 됩니다. 그리고 지역에서 좀 챙겨 주셔야죠. 다른 뭐 의미라기보다는 수련할 때 급여라든지 또는 공부할 수 있는 기회라든지 그런 거 보조도 좀 해주시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지역에 대한 애착이라든지 책임감이라든지 이런 게 더 생겨서 자기가 전문의가 되어도 지역 사회에 충분히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부산 지역에 있는 4개 의과대학과 경남에 있는 의과대학 모두 지역 균형 인재라는 전형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지역에 있는 학생들을 우선 선발하는 제도를 하고 있고 뭐 학교별로 차이는 있지만 점점 그 수를 늘리고 있기 때문에 금방 허 실장 이야기한 것처럼 그런 것들이 또 하나의 해법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수님. 저는 이제 부산대학교 출신이라서 부산대학교 예를 들면 지금 지역
그 인재 균형이 한 80%를 뽑고 있거든요. 근데 그러면 그분들이 다 남아 있느냐 부산에? 이거는 그 의료를 떠나서 좀 더 우리나라 전체적인 현상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MZ 세대를 비롯해서는 사실은 지방을 싫어하는 거죠. 지방을 싫어하고 뭐 우스갯소리로 남방 한계선이라는 용어도 쓰지 않습니까? 대표적인 우리 부산에서 느낄 수 있었던 게 산업은행이 부산으로 이전하려고 했는데 이전 소식이 나오자 퇴사자가 급증했다는 뉴스를 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그 부산이나 부산뿐만이 아니라 그 다른 호남 쪽도 마찬가지인데 지방에 있는 대학들이 지금 생존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벚꽃이 피는 순서대로 대학이 망할 거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국가적으로 의료를 떠나서 전체적인 좀 더 거시적인 시각으로 접근을 해서 해야 되고 그 중에서 의료가 기초가 되기 때문에 좀 더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그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어서 바로 뭐 서울로 관련한 MZ 세대의 어떤 문화처럼 또 걱정인 게 뭐냐면 2025년부터 2028년도까지 수도권의 서울대병원 분원을 포함해서 대형 병원의 6천 병상이 또 문을 엽니다. 뭐 서울의 의료 시설이 부족했을 것도 아닌데 결국은 지역에 있는 환자가 많이 유입이 될 거고 또 하나는 걱정이 우리 의료진들이 아마 지역의 유수한 의료진들이 서울 쪽으로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갈 거다라는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어떤 방안이 필요할까요? 구 부이사장님부터 먼저 부탁드립니다. 어떤 방안으로 지역의 의료 인력을 제게 남게 할 수 있을까? 예, 지원하게 할 수 있을까? 먼저 그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소식에 대해서 그 병원계에서는 상당히 그 실수를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그 수도권 의과대학의 대학병원의 분원을 6천 병상을 수도권 지역에 허가를 해줬거든요. 상당히 무분별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근데 그렇게 허가를 해준 직후에 내년도 2024년도 병상 수급 계획안을 복지부에서 발표를 했는데 이제 더 이상 대형 병원 또는 종합병원들은 병상 증설을 허가하지 않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 수도권에 이 무분별하게 6천 병상을 허가를 해주고 그것까지 인정하겠다고 하고 이제는 전국 어디에도 특히 대도시 부산 포함입니다. 병상 증설을 또는 병원 신설을 허가하지 않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건 상당히 지역 병원으로서는 안타까운 일이죠. 그 이유는 나름 뭐 설득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병상 수가 또 OECD 비교입니다만 OECD 평균의 병상 수가 2.8배가 많습니다. 그 나라에서는 병상이 많기 때문에 병상 과잉이 환자를 불러 모아서 의료비 증가를 가져온다고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또한 또 좀 논의에서 벗어난 이야기지만 아이러니컬하게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그러면 의대 정원을 늘리겠다는 것도 결국 의사 수를 늘려서 의료 공급을 늘리는 결과를 초래하기 뻔한데 이게 지금 정책 일관성이 없는 거죠. 이거를 이 자리에서 한번 지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근데 뭐 그러면 어떻게 지역 의료 인재의 수도권 유출을 막을 수 있느냐라고 하신다면 현재로서는 답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지금 저희가 그걸 막을 수 있습니까? 나라에서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그래서 뭐 안타깝다는 말씀밖에 드릴 수가 없습니다. 예, 혹시 허 실장님께서는 이제 그 병상들이 이제 신규 병원을 만드는 데 대부분이 그 정치인들이 다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어떤 뭐 광역자치단체든 그 시의원이나 그 의회에서 또는 국회의원께서 직접 나서서 내 지역을 좀 잘 챙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겠죠. 하실 수 있는데 그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생각을 해서 판단을 하고 병상을 분배를 해야지. 이 국회의원께서 영향력이 크니까 또는 오랫동안 원해 오셨으니까 또는 단순히 인구가 몇 명이니까 이런 논리로 해서 이게 휩쓸리다가 보니까 지금 어떻습니까? 이 지역 의료의 문제, 필수 의료의 문제 이 다 이런 데서 파생되지 않습니까? 의료를 전체적으로 국가의 기본 자산으로 생각하고 저 SOC 저 철도나 도로나 이런 거 하고 사실 같은 수준 또는 그것을 능가하는 수준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결정할 때 얼마나 치열하게 오랜 기간을 생각해서 결정하지 않습니까?
그런 태도가 필요합니다. 이제 충분히 여러 군데서 지역에서 청원들이 들어오지만 그걸 좀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진행을 한다면 이런 난맥상이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굳이 의료기관 증설이 필요 없는 수도권에 있는 국회의원님들은 열심히 일하셨네요. 그리고 부산, 경남은 좀 더 분발하셔야 된다는 뜻으로. 제가 정확히는 잘 모르겠지만 그 조금 더 정치권에서도 지역을 살리는 일환 중에 하나로서 의료도 충분히 고려 조건이 돼야 되는데 사실 별로 관심이 없으신 것 같은 느낌이 들기는 합니다. 예, 방금 국가에서 SOC 산업의 영역에 두고 걱정을 해야 된다는 말에 정말 공감합니다. 이게 사실은 확정이 되기 전에 이게 수도권 대학의 분원은 하려면 지방에만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허가를 했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이렇게 그냥 국회의원의 입김에 의해서 됐던 게 너무나도 안타깝고요. 만약에 그런 게 번복이 된다고 하면 그렇게 지방으로 내려오는 대학에 오히려 인센티브를 많이 주고 세금이든 어떻게든 그렇게 해서 전체적인 그 틀을 짤 수 있게끔 재편할 수 있게끔 좀 도와줘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그 다음으로 우리가 이제 지역에서 어떻게 하면 좀 할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해보면 의료 전달 체계를 지금 빨리 정비를 해야 됩니다. 지금 보면 앞에도 나왔지만 서울을 가는 걸 못 막는데 대부분 가는 분들 1차 의료기관에서 진료 의뢰서를 작성해서 갑니다. 그런데 왜 가세요? 어머니 돌아가시기 전에 한 번이라도 좋은 데 가서 서울에 한 군데 가는 게 아닙니다. 두 군데 세 군데 가서 돈 쓰고 똑같은 검사 해가지고 와서 저한테 CD 들고 와서 이게 무슨 말인가요? 너무나도 흔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의료 전달 체계를 조금 정말 정비를 해야 되는데 제가 학생 때 의과대학생임에도 불구하고 서울에 가서 수술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상급 의료기관을 가려면 A 지역 부산 경남에서 가려면 부산 경남의 상급 의료기관을 가서 거기서 진료 의뢰서가 있어야 서울 쪽의 상급 의료기관으로 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 체계로 조금 이게 일부 시민단체에서는 의료 이용을 제한한다 뭐 이런 식으로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의료라는 걸 전체 우리 국민이 나눠야 되는 소중한 자원이라고 생각을 하면 그 자원을 사용하는 데 대한 책임과 의무가 같이 병행돼야 되기 때문에 한 번 정도는 그 틀을 더 만들어서 정말 가야 될 사람들 정말 그 분야에 이거는 서울의 어느 내보다는 그 교수님이 잘합니다. 가세요. 이렇게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의료 전달 체계가 좀 바꿔야 되고 또 한 가지는 지방에서 이렇게 중증 질환들을 치료할 때 본인 부담 상한제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1년에 제가 자기 소득 수준에 맞춰서 예를 들어서 500만 원 이상 의료비를 썼다, 한 700만 원 썼다 이러면 한 200만 원을 정부에서 돌려주거든요. 그런 제도를 지방에서 치료했을 때는 그거를 확 낮춰가지고 본인이 서울에서 진료받는 것보다 부산에서 인센티브 그 부담이 덜 가게끔 만들어주면 훨씬 지역에서 그나마 환자분들이 유출이 되지 않고 있지 않을까 그런 얘기들을 대한의사협회를 통해서 저희들이 제시는 합니다만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보겠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서울 블랙홀 시대 전세 우리 뭐 유례가 없이 수도권에 우리나라 인구의 대부분이 살고 그리고 모든 인프라가 들어가는 모든 서울의 블랙홀처럼 빨아들이는 이 시대를 전체를 고민하지 않으면 의료의 부분들도 역시 해결하기 힘들다라는 또 결론이 내려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역에서 완전히 치료를 받고 건강해질 수 있는 그런 의료 그리고 성공적인 지역 의료 분권을 위해서 이제 뭐 어떤 점을 살려나가고 어떤 점을 보완하면 좋을지 또는 또 기대하는 부분이 있는지 마무리 발언으로 짧게 1분 내외로 마무리 발언 부탁드립니다. 우리 정 회장님부터 부탁하겠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이 오고 갔습니다. 지역 보건 의료 그리고 필수 의료 공백 해소를 위해서 많은 의견이 왔다는 것은 한 가지만이 답이 아니라는 그런 걸 반증하는 거거든요. 의사회 말도 마찬가지고 뭐 병원에도 마찬가지고 전부 의견들이 다 각각입니다. 그리고 그 정부의 의견과는 다른 상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정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부터라도 빨리 아까 전에도 얘기드렸지만 빨리 시작을 해야 되고 뭐 의대 증원이나 이런 것들은 전부 다 10년 이후에 나올 것들이기 때문에 수가적 그리고 제도적 부분부터 빨리 고쳐 나가야 될 거라고 생각되어지고요. 특히나 더 사회적 공감대를 얻기 위한 의사회의 노력이라든지 병원의 노력 그리고 정부의 노력 또한 다 같이 이루어져야지만 이런 현상들을 막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네. 네, 너무 큰 담론이긴 하지만 지역 의료 분권은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우리 부산 시민, 우리 지역민들의 건강은 부산에 있는 의료기관들이 당연히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뭐 첫 번째로는 우리 의사들과 병원들이 좀 더 분발을 해야 되겠고 또 뭐 의료 질 높이는 노력뿐만 아니라 우리 부산의 의료가 충분히 믿을 만한 수준이 된다는 것을 우리 부산 시민분들께 계속 알리는 노력 또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하지만 의료기관만의 노력으로는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그리고 복지부는 평등하지 않습니까? 각 지역마다. 그래서 우리 부산시가 안고 있는 의료 문제들을 파악해서 우리 의료기관들과 의사들과 같이 노력해서 지원책을 만든다면 훨씬 더 좋은 환경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오늘 저 1시간 반 조금 더 넘은 시간 동안 얘기를 들으시면은 거의 모든 답이 이미 이제 나와 있는데 제가 그 국민 여러분의 일반 분들께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자극적인 언론 기사 또는 한 번의 사건에 몰입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그 이제 언론의 특성상 아무래도 좀 그런데 눈이 더 가거나 우리도 이렇게 스마트폰 보다 보면 이게 뭐지 하고 이렇게 눌러보게 되는데 그 배경에는 너무너무 많은 일들이 숨어 있고 일어나고 그것의 결과가 전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나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를 꼭 자기들의 밥그릇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들의 한계를 치기 위해서라는 그런 관점을 떠나서 좀 생각을 해 주셨으면 하고요. 그것을 우리 정부에서 복지부 등 이 정책 기반자 또는 지역에 계신 이제 정치인들께서도 좀 그거를 길게 넓게 보고 좀 판단하실 수 있는 그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여기서 나온 얘기만 해도 만약에 그대로 된다면 얼마나 이게 우리 의료가 많이 좋아질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제가 듭니다. 그래서 좀 더 천천히 좀 더 넓게 보시는 시각을 항상 좀 가져주셨으면 부탁드립니다. 예, 저는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는 이 준비된 슬라이드 잠깐 보여주실래요? 의사협회를 중심으로 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가로축이 시급한 거, 그렇지 않은 거, 세로축은 중요한 거, 중요하지 않은 거 그런 것들 이렇게 매트릭스를 만들어서 급한 것들을 먼저 얘기를 하고 하는 것인데 이것들을 자세히 보시면 이게 뭐 의사들 개개인의 어떤 수익이나 이거를 먼저 앞세운 게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틀이 있고 의료 전체가 잘 돼야 의사들의 수익이 같이 증가되는 것에서 욕을 듣지 않는 것이지 단지 뭘 한 개를 더 얻고자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조금 말씀드리고 싶고요. 우리 지역 의료만 좀 얘기하면 한마디로 저는 뭉쳐야 산다. 규모의 경제가 돼야 된다. 사실은 부울경 메가시티가 이렇게 되려다가 말았지 않습니까? 좀 부울경이라도 이렇게 뭉쳐서 그 안에서 그 머릿수를 가지고 힘을 발휘한다면 좀 더 수도권에 대항하는 힘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지역 의료에서도 다른 지역 수도권 못지않은 힘을 받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좀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좋은 도시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는 치안과 교육과 의료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 의료의 공백은 삶과 생명과 연관되어 있고 그리고 행복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역 분권 포럼이 이번 기회뿐만 아니라 오래전부터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부산, 경남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건강을 위한 큰 외침으로 생각하고 끝까지 울려서 좋은 결과로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끝까지 경청해 주신 우리의 충성 여러분들과 그리고 네 분의 패널들에게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으로 토론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열띤 토론 잘 들었습니다. 5분 모두 뒤로 이동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한성호 교수의 안내로 여러 패널분들과 함께 아주 뜨거운 논의를 펼쳤습니다. 오늘 코메드 2023 지역 의료분권 포럼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들은요, 아주 소중한 밑거름이 되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보다 많은 지역민들이 최상의 의료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그날까지 저희 KNN은 앞으로 전심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장장 5시간이라는 긴 시간 동안 함께해 주셨는데요. 모두 고맙습니다. KNN이 주최한 코메드 2023 지역 의료분권 포럼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